어서오세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의 이름은 레드. 이곳 괴담을 마시는 잔의 주인이에요.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다고요? 그럴 리가요. 저는 손님을 처음 뵙는걸요. 귀여운 손님이네요. 이런 식으로 작업 거주는 게 한두 번이 아니죠? 싫지 않아요. 일단 안으로 들어오실래요? 혹시 어마어마한 바가지를 씌우거나 이상한 짓을 하는 가게라고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안심하세요. 그저 이곳은 당신처럼 길을 헤매는 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니까요. 숲의 중간에 지쳐 쓰러지거나 주위의 건강을 해치지 않게요. 다만 이곳을 나서는 건 참아주시겠나요? 어두운 밤에는 앞도 잘 보이지 않을 뿐더러 조난, 낙사, 산짐승과의 조우 등 아주 위험하니까요. 떠나시는 것은 날이 밝은 후로도 괜찮잖아요? 정 이곳이 어떤 곳인지 신경 쓰인다면 물어보세요. 잠깐 궁금한 것에 답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어떤 메뉴를 파냐? 이곳은 괴담을 먹는 가게. 기본적으로 술을 내주고 저는 괴담을 받고 있답니다. 만나자마자 이렇게 열정적인 고백을 하니 부끄럽네요. 고마워요. 제일 싼 거요? 더는 걱정하지 마세요. 주점 이름이 왜 하필 괴담을 마시는 잔인지 궁금하신 손님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곳에 가게가 있다 보면 아주 다양한 손님들이 오간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돈을 받는 대신 이야기를 받는 거죠. 손님은 들려주실 이야기가 있나요? 없어도 괜찮아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전 그것으로 촉하니까요. 그리고 이야기를 담아두기만 한다면 그 이야기는 썩어 문드러진답니다. 한 번씩 풀어서 숨통을 트게 해줘야만 이야기는 살아있으니까요. 아직 왜 하필 괴담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네요. 방금 말했다시피 이곳은 아주 다양한 손님들이 찾아오고 또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죠. 아주 독특하고 신기한 이야기들이 많아 그것을 통틀어 괴상한 이야기, 괴담이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식사나 했나고요? 식사는 했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재미없는 이야기도 저는 다 좋아한답니다. 지역소녀? 그것은 별명일까요? 푸른색 머리에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 응? 응? 누굴 말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고마워요. 이 가게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답니다. 아마 당신이 인식하기 훨씬 아주 전, 옛날부터요.
정확한 연도를 물어도 그건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딱히 시간이 잰 건 아니거든요. 애초에 시간이라는 개념은 하나가 아닌 걸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 혹시 2000년도부터 있었냐고 물어도 저는 답하기 어렵네요. 당신이 인지하고 있는 세계와 이 세계의 시간이 동일하게 흘러간다고 장담하기 어려우니까. 저의 나이 또한 똑같이 대답할 수밖에 없겠네요. 메뉴판이 있냐고요? 음, 이곳에서 내줄 수 있는 건 술밖에 없는데. 미안해요. 저는 점쟁이가 아니랍니다. 궁금하신 건 다 했나요? 보통은 제가 손님들로부터 무서운 이야기를 받고 있지만 오늘은 어쩔 수 없네요. 제 쪽에서 당신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것들이 끝났다면 이제 술을 기울일까요? 안타깝게도 안주는 괴담밖에 없답니다. 그럼 이곳에서 한잔하시면서 긴장을 좀 푸시지요. 술이 들어가면 놀란 마음도 진정되고 안심도 되실 겁니다. 그래요. 손님을 위해 이야기를 들려드린 것이 좋겠네요. 오늘은 분명 8월 13일이었죠? 그것 아시나요? 서양에서는 13을 불길한 숫자로 취급한답니다. 이는 기독교 문화권의 영향이죠. 예수가 십자가형을 당한 것이 바로 13일의 금요일이었거든요. 다만 원래부터 불길한 숫자였던 13에 뒤늦게 이 의미를 붙인 그런 것이라는 말도 있답니다. 걱정 마세요. 전부 미신이잖아요. 게다가 오늘은 금요일도 아니고요. 하지만 그렇네요. 분위기라도 띄워볼까요? 이왕 13일이니 13개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마시는 동안 적적하지 않게요. 그럼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 들려드릴 이야기는 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도 오늘 숲길에서 길을 잃었으니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조금 일깨워 드리려고요. 들으시며 제게 좀 더 간사한 마음을 가지셔도 괜찮아요. 그럼 시작할게요. 이것은 일본의 시라카마 산지. 그 근처에서 온천을 운영하고 있던 이한테서 들은 이야기랍니다. 어느 저녁 쿠마노유 온천 근처에서 산나물 채집 도중 발을 헛디뎌서 전환했어요라는 구조 요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물론 온천 주인도 현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이미 경찰과 구조대가 잔뜩 몰려와 서치라이트를 밝힐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아직 쉰이 되지 않은 남자가 울며 빨리 아내를 구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었죠. 떨어진 지점은 가드레일 아래 험난한 벼랑이 펼쳐진 곳. 남편의 말에 따르면 부부가 같이 산나물을 캐러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득 한눈을 판 당시 그때 아내의 비명이 들려왔고 아내를 찾았을 때는 이미 벼랑 아래로 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시라카미 산지는 아직 추웠기 때문에 서치라이트 점등을 기다리는 사이 구조대원과 경찰관들은 모닥불에 모여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조난자의 남편은 그 옆에서 불이나 쬐지 말고 어서 아내를 구해달라고요 하며 원망스러운 듯 애원했습니다. 이윽고 서치라이트 점등 준비가 끝나고 강한 빛이 골짜기 아래로 비춰집니다. 조금씩 둥근 빛이 좌우로 움직이며 시체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윽고 누군가가 앗! 하고 외침과 동시에 서치라이트가 멈추었고 그걸 본 온천 주인은 이게 무슨 일이야? 이미 숨은 끊어졌겠군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치라이트가 비춘 끝에 200m는 좋게 되어 보이는 아득한 아래 바위가 크게 솟아있는 골짜기 한가운데 여자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구조대원이 확성기로 계속 소리를 쳐봤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숨이 끊어졌구나. 온천 주인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가 그렇게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발견 지점은 까딱하다간 구조대원까지 휘말려 사고를 당할 험난한 벼락. 구조대원들이 골짜기 아래로 내려갈 방법을 논의하는데 갑자기 조난자의 남편이 허겁지겁 뛰어왔습니다. 빨리 도와주세요. 아내가 부르잖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닙니다. 구조대원은 필사적으로 남편을 달랬지만 들은 채 만취였습니다. 빨리 도와달라는 말과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이 계속 오갈 때쯤 남자는 신음하듯 내뱉었습니다. 너희들 안 들려? 아내가 부르고 있잖아. 들리지 않는 척하는 거야? 그리고 다음 순간 남자는 엄청난 속도로 달려나가 그대로 가드레일 너머로 뛰어내렸습니다. 누군가가 외친 비명에 구조대원들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남자의 몸이 바위에 부딪히며 으깨지는 기분 나쁜 소리가 골짜기에 울려 퍼집니다. 황급히 구조대원들이 벼랑 아래를 내려다보니 서치라이트 불빛 아래 아까 그 남자가 떨어져 있습니다. 기묘하게도 남자의 시체는 안내 바로 옆에 떨어져 있습니다. 마치 구하러 왔어 라고 말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이게 무슨 일이람. 온천 주인이 그렇게 중얼거렸을 때입니다. 차 한 대가 현장으로 오더니 30대가 채 안 된 것 같은 남자가 달려왔습니다. 저기 우리 부모님이 떨어졌다고 들었는데요. 그 부부의 아들이었습니다. 다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보지 마세요. 누군가 그리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골짜기 밑바닥에서 부르고 있잖아요. 그 말에 다들 입을 딱 벌리고 있는 사이 아들은 가드레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경찰관 한 명이 허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이 사람 말리라고. 안 그럼 이 사람까지 끌려갈 거야. 그 경찰관의 말에 다들 정신이 들었는지 다른 경찰관들도 뛰어가 아들을 뜯어 말립니다. 뭐 하는 짓이야? 내 놈들한테는 우리 부모님이 울부짖는 게 안 들리냐고!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아! 아들은 반쯤 미쳐 날뛰었지만 누구의 귀에도 그런 소린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도 심하게 날뛴 탓에 아들은 경찰관들에게 연행되어 경찰차 뒷좌석에 갇혔습니다. 산악사고 구조 현장 같지 않은 기괴한 광경이었죠. 아들은 계속 아버지 어머니가 부르고 있어라며 중얼거리고 틈만 나면 경찰차 그곳에서 뛰어나오려고 해 다들 애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지나 부부의 시체가 골짜기에서 인양되고 그 순간 아들은 마치 악령이 몸에서 나간 것처럼 얌전해졌다고 합니다.
아들은 부모님의 시체 앞에서 통곡했지만 아까 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아들의 태도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들 모골이 송년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산이란 무척 아름답고 풍부한 자원으로 인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지만 그만큼 인간을 먹어치우는 것도 좋아한답니다. 어쩌면 처음에 떨어졌던 여성분도 실족사가 아닌 무언가에 이끌린 걸지도 모르죠. 당신도 부디 조심하세요. 산에는 무엇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이런 식으로 괴담을 안주 삼아서 마시는 저희 주장입니다만 마음에 드시나요? 잠시 몸을 쉴 정도는 된다고 생각해요. 잠시 동안 이렇게 저 네비와 함께 쉬다 가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를 바로 이어볼게요. 다음 이야기. 이번 이야기의 주제 또한 산입니다. 산은 아직 무궁무진하니까요. 악천후와 짐승, 낙석과 낙사, 하다못해 귀신까지. 산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아주 많지만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번 이야기를 시작할까 해요. 그 동네는 시골이라서 철이 되면 뒷산에 버섯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당시 그분께서 초등학생이었을 무렵에는 버섯이 많이 나는 곳을 할아버지께 배우며 함께 다니곤 했다곤 해요. 하지만 중학생이 되고서부터는 혼자 다니거나 친구랑 다니거나 하게 되었죠. 그날은 일요일이라 친구랑 둘이서 같이 뒷산을 찾았습니다. 순조롭게 이것저것 딴 뒤 슬슬 돌아갈까 싶었던 때 친구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뭇가지에 다리가 걸려 넘어진 일이 종종 있다 보니 그때도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또한 시선에 따라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목을 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둘이나. 너무 놀라면 소리조차 지르지 못한다는 걸 처음으로 느낀 그는 뒷걸음질을 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패닉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보고 있자니 그게 진짜 사람이 아니라 마네킹이라는 것을 깨닫고 말았죠. 장난치곤 너무 심하네! 하고 화를 내며 친구와 함께 산에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그의 집으로 향해 그의 아버지에게 본 것을 전했습니다. 곧 접사다리와 선도끼, 전지 가위를 가지고 셋이서 다시 마네킹이 치우러 갔습니다. 아버지가 접사다리에 오르고 그와 친구는 접사다리에 붙잡고 지탱합니다. 아버지는 솜씨 좋게 곧 마네킹의 목에 감긴 로프를 잘라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이런 건 어서 버려버리자고 셋이서 그들의 헛간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대로 버렸다가는 또 누가 오해할지도 모르니까 가능한 사람 같이 안 보이도록 산산조각으로 부숴버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마네킹이 입은 허름한 옷을 벗기니 마네킹의 배에는 빨간 페인트로 글씨가 써져 있었습니다. 이 마네킹이 내린 사람은
죽는다. 그걸 보고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가 또 하나 여자 원피스를 입혀놓은 마네킹의 옷을 벗기면 역시나 그 마네킹의 배에도 글씨가 써져 있었습니다. 이 마네킹이 내린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이가 죽는다. 아버지는 굳어버린 그와 친구를 달래며 가서 주스라도 좀 사오거라 하며 헛간에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혼자 마네킹 둘을 산산조각 낸 뒤 버리셨습니다. 그 이후로 그와 그의 아버지 그리고 친구에게 그 사건은 입에 올리면 안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말을 꺼내기조차 꺼림칙해하던 그는 가장 사랑하던 이가 죽는다 라고 써있는 걸 보니 너무나도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 후로 어떻게 되었냐고요? 아버지가 죽었다거나? 이 이야기를 말해준 이가 유령이었다거나? 남은 남의 불행을 달가워하면 못 써요. 알려주신 당시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모양이에요. 다행히도 말이죠. 앞서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죠요. 말했죠. 그것은 바로 인간의 악의입니다. 인간의 악이란 상상을 초월하여 선의의 행동에 복수를 하거나 저주를 퍼부는 일도 허다하니까요. 그러니 당신도 조심하세요. 타인의 자신의 악에 먹히지 않도록. 이렇게 사람과 이야기하는 거 오랜만이어서 조금 긴장했나봐요. 조금씩 말이 꼬이네요. 하지만 당신이랑 대화하는 게 싫지 않아요. 오랜만에 아주 즐거운 기분이랍니다. 그러고 보니 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네요. 방금 그 전등은 그 때문인 것 같아요. 혹시 놀라게 했다면 미안해요. 아무튼 밤은 아직 기니까요. 다음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배담을 안주 삼아 드시는 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입맛에도 맞으면 무척 기쁠 것 같아요. 이번 이야기는 어딘가 찝찝하고 개운하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미지에 무언가가 결여되어 있기에 더 현실로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볼까 해요. 그래요. 그날도 이런 날이었겠네요. 손님께서 직장 동료 Y씨로부터 들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몇 년 전 아주 큰 폭풍이 왔던 밤, Y씨는 출장에서 돌아오던 길 침수된 도로를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자정 근처. 저녁이 지날 무렵부터 호우경보가 내린 상태였기 때문에 그 무렵엔 다른 차도 없었습니다. 그저 수십 미터 간격으로 놓인 가로등 불빛만 따라갈 뿐 시야는 최악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쏟아진 빛 속에서 와이퍼를 최대한 빠르게 킨 채 필사적으로 달려갔지만 마침내 더는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Y씨는 창을 열고 차 아래쪽을 살피니 타이어가 거의 물에 잠길 수준이 되어서 문 틈새로 서서히 물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Y씨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 회사에 전화해 도움을 청했습니다. 특약 중에 집중 후 상황에서의 구조 관련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하자 보험사 측에서는 곧바로 구조팀을 파견하겠다며 즉각 대응을 해주었습니다. Y씨는 자신이 현재 있는 위치를 상세하게 전한 뒤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비는 쏟아지고 바람은 요란합니다. 밖은 어두우니 그저 불안함의 따름입니다. 빨리 오지 않으려나 하고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사이드 미러 뒤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겨우 구조가 왔구나 싶어서 Y씨는 안심했습니다. 소형 트럭 같은 차가 Y씨의 차 뒤에 딱 멈추더니 우비를 입은 스태프가 나타났습니다. 생각보다 더 젊은 아직 청년 같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창문을 콩콩 두드리며 괜찮습니까? 나오실 수 있겠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수압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을 것 같다고 대답하니 그가 창문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왔습니다. 솜씨 좋은 스태프 덕분에 Y씨는 무사히 차에서 나왔습니다. 스태프는 자신이 입은 것과 같은 우비를 Y씨에게 건네고 뒤편 트럭까지 안내했습니다. Y씨는 구조 차량 조수석에 타 수건으로 몸을 닦는 동안 스태프는 엔진과 침수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며 따뜻한 차가 담긴 보온병을 건네고 갔습니다. 병에 든 것은 홍차였습니다. 뜨거운 것을 못 먹는 탓에 야금야금 마시고 있었는데 Y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구조가 잘 도착했나 확인하려고 전화했나 싶어 Y씨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Y씨 되시나요? A보험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신가요? 아, 네, 감사하게도 라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정말 죄송하게도 지금 길이 호우경보 때문에 출입 통제 중입니다. 크게 우회해야 해서 아마 스태프 도착까지는 앞으로 최소 40분 내지 50분은 걸릴 것 같아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저기 스태프분 벌써 오셨는데요? 네? 10분 전쯤에 남자분, 젊은 분이요. 덕분에 벌써 차에서 나왔습니다. 정적이 생깁니다. 보험사 직원은 곧 질문을 해옵니다. 그 구조 차량은 몇 시쯤 왔는지, 어떤 차량인지, 어떤 인상착의에 몇 명이 와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하나하나 대답하는 사이에 Y씨의 손에서는 식은땀이 배어갔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머뭇거리다 묻습니다. 그 사람 정말 저희 직원인가요? 보험사 직원의 말에 따르면 Y에게 온 남자는 복장이나 차량 모두 자기네 회사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호우로 인한 구조를 떠날 때는 최소 2명 이상의 인원이 편성되는 데다 홍차 같은 걸 서비스로 준비하지도 않는다고. Y씨는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보험사 직원 또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구조 인력과 연락해서 현황을 확인하는 대로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Y씨의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서서히 Y씨는 스스로 처한 상황을 알게 됩니다. 앞에 보이는 자신의 차량 옆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듯한 우비를 입은 남자. 저 남자는 대체 누구인가요? 보험회사 직원이 아니라면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이 소형 트럭은 대체 무엇일까요? 이 홍차는 왜 준 걸까요? Y씨가 혼란스러운 와중 창밖을 보니 비가 아까 전보다 약해져 있었습니다. 문득 앞을 바라보니 남자의 모습 또한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다.
남자가 준 우비도 찜찜해서 입지 않은 채로 차에서 내리니 물은 벌써 무릎 밑까지 차 있었습니다. Y씨는 조심스레 소형 트럭 근처를 한 바퀴 돌았지만 남자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 또 전화가 옵니다. 보험회사였습니다. 아, Y씨 괜찮으신가요? 10분 정도 있으면 구조 인력이 도착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괜찮으신 거죠? Y씨는 솔직히 별로 괜찮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경찰에도 신고를 했습니다. 지금 그리로 가고 있을 거예요. Y씨가 계속 있을지 도망칠지를 묻자 저 사실은요 Y씨가 계신 그 근처 교도소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 주변에 평소 같으면 경찰차가 밤에 순찰도 돈다고 하는데 오늘은 태풍이 와서 순찰도 쉬고 있던지라 금방 출동하겠다고 했습니다. 불길한 마음만 한껏 더해준 뒤 전화는 끊겼습니다. Y씨는 차로 돌아갈 생각도 물 때문에 도망갈 생각도 못한 채 다시 한번 소형 트럭 주위를 돌고 있자 Y씨가 트럭의 뒤에 선 순간 갑자기 트럭의 시동이 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설마 싶었지만 쏟아지는 빗속에서 소형 트럭은 지축을 흔들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후진으로. Y씨는 황급히 물을 헤치며 뒤로 도망쳤습니다. 트럭은 Y씨가 바로 뒤에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듯이 굳이 느린 속도로 천천히 후진하며 다가옵니다. 가벼운 패닉에 빠진 Y씨는 허겁지겁 도망치지만 도망쳐도 트럭은 계속 따라옵니다. 그때 헤매던 Y씨의 눈에 자동차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보험회사의 로고가 찍힌 진짜 대형 트럭이었습니다. 그러자 소형 트럭은 Y씨를 쫓아오던 걸 그만두고 전방을 향해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Y씨는 지친 나머지 빗속에 주저앉고 보험회사 구조 인력에게 부축을 받았다고 합니다. 보험회사 직원 2명도 Y씨를 덮치려고 한 소형 트럭을 분명히 봤지만 하지만 Y씨의 차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유리창이 깨지거나 문이 뜯어지거나 시트를 칼로 난자하거나 타이어가 모두 펑크가 나 있거나 앞유리에 손자국이 잔뜩 나 있거나 하는 건 하나도 없고 오로지 비로 인한 침수 피해뿐. 그래서 더욱 남자가 빗속에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홍차 또한 독이나 수면제 같은 걸 탄 게 아닌 그냥 홍차였습니다. 경찰에게 남자의 인상착의를 알렸지만 지명 수배범 중에서도 그런 사람은 없었고 근처 교도소에서 그날 탈옥한 죄수도 또한 없었고 하물며 근처에 사고가 있다거나 귀신이 나온다거나 하는 소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청년이 누구며 무엇이 목적이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갑자기 Y씨를 죽이기라도 할 것처럼 후진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묘하게 기분 나쁜 사건이었기 때문인지 그 후에 보험회사 쪽에선 Y씨에게 먼저 계약 해지를 권해왔다고 합니다. 그 젊은 남자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왜 Y씨에게 그런 짓을 했을까요? 단순히 생각하자면 다른 보험회사 직원이었거나 자신이 구조해야 할 사람과 Y씨를 착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렇다면 왜 후진을 한 걸까요? 굳이 그 상황에서 후진을 했다는 건 역시 Y씨가 뒤에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었을 텐데 그 남자는 무엇이 목적이었을까요?
무엇 하나 확실한 게 없어서 찝찝한 이야기 같네요. 재밌지 않나요? 이런 상상을 자극하는 이야기 들으면 자신이 진정 무서워하는 게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답니다. 가장 큰 공포란 자신의 안에 있는 법이거든요. 상상하셨나요? 그것이 아마 당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일 거예요. 만족스럽다면 다행이에요. 다음 이야기는 방금 이야기보다 훨씬 찝찝합니다. 한 손님에게 임상병리사로 일하던 한 손님께서 임상병리사로 일하던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당직을 서던 밤 응급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당직실에서 쪽잠을 자던 그 또한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가니 마침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내린 것은 새까만 시체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였습니다. 구급대원의 말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라고 합니다. 차에 불이 붙었지만 빠져나오지 못하고 안에 갇혀있다가 구조되었다고. 50대 남성이라고 했나? 일단 살아는 있었지만 온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어 온통 새까맸습니다. 살점을 타들어간 냄새가 자욱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토할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망이 확정되는 건 시간 문제겠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하네요. 아직 심장은 뛰고 있어요. 뭐 살아남긴 힘들겠지만요. 구급대원은 말했습니다. 의사도 아, 이건 심각하구만 하고 말할 뿐 치료할 생각도 없는 듯 했습니다. 너무해. 간호사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병리학자인 손님께서는 일단 검사를 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기계가 있는 방에 들어가 준비를 하고 있자 곧 새까맣게 탄 환자가 옮겨져 옵니다. 검사를 하려고 주사바늘 찌를 생각으로 환자 팔을 잡고 혈관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표면이 쑥검댕이라 어디 혈관이 있는지 점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건 너무 심각해서 어딘지 아예 감이 안 오는데. 그렇게 중얼대고 그나마 피부가 남아있는 곳을 찾으려고 팔을 집었습니다. 그 순간 환자가 말했습니다. 저 그렇게 심각한가요? 손님은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말들을 전부 알아들었겠죠. 그 방에 있던 의사, 간호사, 구급대원들까지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후 2시간 남짓이 지나 환자는 결국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몇 번이고 나는 죽는 건가요? 라고 물어왔습니다. 솔직히 인류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본분을 잃고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정말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까맣게 타들어간 사람, 서서히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그저 지켜봐야 하는 그들. 무척 참담한 심정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교통사고를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해도 조금은 심한 처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심지어 가망이 없다는 것을 몇 번이나 선고받았으니까. 가냘픈 희망을 가진 이의 마음을 몇 번이나 외면해야 했던 사람은 또 어땠을까요? 분명 거짓말도 진실도 말할 수 없었겠죠. 부디 잠든 뒤라도
그가 행복하길 바라요. 손님이 오셨나? 오늘 밤엔 더 찾아오실 분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닌가 보네요. 잠시 비를 피하러 오신 분일 수도 있으니 확인하고 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리를 비워 죄송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비를 피하시는 손님이셨어요. 한잔 하시겠냐고 했는데 비가 차갑게 몸을 식혀주니 좋다 라고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아쉬워라. 그럼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혹시 당신은 보이는 사람인가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해서 미안해요. 놀라게 했다면 더 미안해요.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그저 보이냐 보이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제 3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아니요, 새눈박이 같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물의 눈을 빌린다는 뜻이랍니다. 아직도 제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겠나요? 그렇다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당신이 그러한 것에 흥미가 있다면 이번 이야기가 제법 흥미롭게 느껴질 거예요. 다만 세상에는 모르는 편이 더 좋은 것도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두길 바라요. 이것 또한 손님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손님께서 대학생쯤이었을 무렵 여름방학 때 여럿이 모여서 계곡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중에서 A라는 사람과 친했는데 그 A라는 사람은 꽤나 괴짜 같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오컬트를 좋아하는 사람은 널렸지만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심령사진을 찍으려고 하거나 스스로 저주에 걸리려고 하거나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A는 그 소수에 해당했죠. 그래도 오컬트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지 않으면 평범한 데다 활발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기까지 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A가 싫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행 중 처음에 어색한 분위기를 녹여준 것도 A였으니까요. 계곡 여행 자체는 즐거웠다고 합니다. 여름이었기도 하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원하게 수영할 수 있었고. 하지만 일이 터진 것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A가 정말로 찍어버린 것입니다. 심령 사진을. 정말 찍어버린이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기 쉬울 정도로 A에게도 그런 의도가 없었고 그들이 간 계곡에도 무서운 전설 같은 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진은 카메라를 든 A를 제외한 모두가 비친 사진이었습니다. 계곡을 배경으로 찍은 것이었는데 계곡 저편의 바위 위에 50cm 정도 떠있는 남성의 하반신이 보이는 겁니다. 그냥 보기에는 누군가가 다이브를 하고 있었던 것 같지만 그때
그들의 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떨어지는 모습을 봐서는 그 상태로 떨어졌다면 그 사람은 죽었을 게 뻔한데 수상한 소리 같은 것도 듣지 못했는걸요. 게다가 심령사진이라고 하기에는 사진에 비춰진 하반신은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A는 그걸 보고 아주 제대로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계속 거짓 정보에만 당해오다가 드디어 자기 자신이 진짜 심령사진을 찍은 거니까요. A가 다시금 그곳으로 가보자면 난리를 쳤지만 아무도 A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야 그날은 마지막 날이었고 이미 밤이었는걸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 그곳을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분이 나빴으니까요. 심령사진이 찍힌 곳으로 돌아가기에는 용기도 부족하고요. A도 그냥 장난삼아서 말했던 건지 그 사진은 소장한다고 말한 뒤에 쉽게 포기하고 침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A와 같은 텐트라서 A가 억지를 부려주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침 일찍 맞춰둔 알람이 울려서 수면 부족으로 무거운 몸을 일으켜 주변을 돌아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상한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A가 텐트 구석에서 카메라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에이, 뭐 하는 거야? 그는 물었습니다. 깼어? 네 덕분에 눈이 번쩍 떠졌어. 야, 넌 잠도 없냐? 야, 있지. 우리 계곡에 한 번만 더 가보자. A는 찢어질 정도로 눈을 크게 뜨고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였습니다. 꺼림칙한 기분에 거절해도 이번엔 A도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더 가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 제발, 응? 뭘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지 신경 쓰였지만 A의 상태가 워낙 이상해서 그럼 혼자 가보던가. 하고 무심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A가 팬티만 입은 상태로 텐트 밖으로 나가려는 겁니다. 당황해서 팬티를 입은 A를 막자 손 하나 안 아친 건지 다른 친구들도 몸부림치는 A를 계곡으로 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한동안 그러고 있으니 A 또한 얌전히 수긍했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동안 차 안은 정적. A를 걱정한 그는 A를 자취방 문 앞까지 데려다주며 야, 그 심령사진 지워. 그리고 한동안 쉬면서 계곡에서 있었던 일은 다 잊어버려. 알았지? 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A는 벙한 눈으로 바라보며 그저 고개를 주워갤 뿐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는 아무리 애가 피곤해도 좀 불쾌하다라는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체의 신원을 확인해달라는 전화였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한 뒤 갑자기 왜 이런 전화가 왔는지를 생각하며 가족 다음으로 친한 지인들을 떠올려보던 중 문득 A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경찰이 와달라고 부탁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A가 하얀 천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A는 그 계곡에서 자살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A가 자살을 한 방법이란 아주 기묘해서 그는 20m 정도 되는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어째서인지 하반신이 먼저 지면에 닿았다고 합니다. 아니, 지면이 아니죠. 사진 속에 찍혀 있었던 그 바위 위로 A는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계곡 주변에는 20m나 되는 높은 절벽 같은 건 없습니다. 그는 일단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로 A의 신원을 확인해준 후 한동안 넋을 놓은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문득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A는 심령사진을 보고 이상해져 버린 걸까? 사진 속에 찍혀 있었던 남자의 하반신이 대체 뭐가 문제였길래? 그러다 그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아채려고 만듭니다. 그 사진에 찍혀있던 남자의 하반신과 시신 확인을 했을 때 A가 입고 있었던 청바지가 동일했다는 것을. A는 스스로의 죽음을 의도치 않게 찍어버려서 자기도 모르게 그 운명에 휘말렸던 게 아닐까요? 만약 A가 그 사진을 찍지 않았거나 바로 지워버렸다면 A는 지금도 살아있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이 든다고 손님은 말했습니다. 자신의 심령사진을 찍은 어떠한 불쌍한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친했던 A를 잃은 친구는 굉장히 안타까웠지만 결국 그가 찍었던 사진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녕 그것이 자신의 미래였다고 해도 어째서 A는 그 미래를 그대로 따라한 걸까요? 모든 것은 그 사진을 담은 순간부터 정해져 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너무 재미없지만요. 그렇지 않나요? 이번 이야기도 재밌으셨나요? 다음 이야기 또한 사물을 통해 무언가를 보고만 이야기입니다. 조금 이야기의 속도가 빠른가? 일단 술을 한 잔 따라드릴까요? 일단 이곳은 괴담을 마신다고 해도 주점이니까요. 자, 홍차일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음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이 이야기를 해준 손님은 어느 해안가에서 비디오 촬영을 했던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 여행을 떠난 김에 추억으로 삼으려고 비디오 카메라를 삼각대로 고정해 놓은 채 계속 찍었던 영상이었습니다. 먼 곳에 사는 삼촌과 사촌 동생들도 함께였습니다. 그렇게 카메라를 세워놓고 신나게 바다에서 놀았다고 합니다. 열심히 놀고 잔뜩 지쳐 그들은 삼촌네 집으로 가서 비디오를 틀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처음부터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영상이 찍혀 있었습니다. 영상 한가운데 정도였던가 벌거벗은 여자가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길었는데 얼굴은 분명히 표정까지 보일 정도였습니다. 희미한데 표정은 확실하게 보인다니 뭔가 이상하지만 실제로 그랬습니다.
심령 사진 같은 데서 종종 나오는 뭔가 째려보거나 억울해하는 표정도 아니고 여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즐거운 듯. 가족들은 뭔가에 쓰인 것처럼 다들 TV를 바라보았습니다. 5분 정도 지났을까. 그 여자가 서서히 카메라에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껴졌습니다. 다들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하지만 순간 그는 이상한 점을 눈치채고 말았습니다. 영상 속에서 여자의 앞을 비디오 속의 사촌동생이 지나친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자는 비디오에서 찍힌 영상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피사체가 순서대로 있으면 누군가가 앞을 지나갈 때 가려서 보이지 않아야 하는데, 그러나 여자는 계속해서 영상이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적어도 그와 그의 삼촌은 깨닫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는 비디오에 찍힌 게 아니라 지금 화면에 비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여자는 지금 등 뒤에. 삼촌은 무심코 뒤를 돌고 말았습니다. 삼촌이 비명을 지르고 모두가 그 자리에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다행히 TV 옆에 거실로 이어진 문이 있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진 후였지만 다들 황급히 집 밖으로 뛰쳐나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다들 얼굴이 새파랬지만 그중 삼촌의 안색이 가장 나빴습니다. 아버지는 삼촌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물어봤지만 삼촌은 그저 덜덜 떨며 입을 열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삼촌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알 도리는 없습니다. 그 후에 다시 그 비디오를 틀어봤지만 여자의 모습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삼촌의 그 두려워하는 모습은 여자를 봤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삼촌은 원래 영감이 있어서 심령 체험을 몇 번이고 했던 담력 있는 분이셨는데, 그런 삼촌이 그렇게까지 두려워했던 이유도 이제는 알 수 없습니다. 삼촌은 그 일이 있고 나흘 뒤에 목욕탕에 빠져 죽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의문은 어떻게 여자가 TV 화면에 비쳤는지입니다. 가족들은 모두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즉, 여자의 모습은 사람에게 막혀 TV 화면에 비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4년 전 그의 가족에게 일어난 실화라고 합니다. 그는 아직도 그 여자의 웃는 얼굴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쩌다 보니 연속해서 물에 관한 이야기네요. 계곡과 바다. 귀신은 물을 싫어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 영 사실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이야기는 카메라로 직접 담은 것이 아닌 반사되는 것을 목격해버린 이야기였지만, 세상에 널려있는 수없이 많은 심령사진들과 영상들이 그들이 목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물론 당신이 그 모든 것을 거짓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요. 다만 그런 장면을 한 번이라도 목격해버린다면 세상을 바라보던 시야가 확 뒤틀릴 것 같지 않나요? 더는 없다고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눈을 감아도, 아무리 피하고 외면해도 그것은 존재하니까요. 또 불이 잠깐 꺼졌네요. 죄송합니다. 밖에 비가 많이 쏟아져서 전력이 불안정한가 봐요. 왜 그러세요?
어딘가 불편하신가요? 뭔가 달라졌다고요? 당신도 알게 된 걸지도 모르겠네요. 말했잖아요. 그러한 장면을 한 번이라도 목격한다면 세상을 보는 시야가 확 뒤틀릴 거라고. 더는 없다고 생각할 수 없을 거라고. 그만두시겠어요? 무서우신가요? 아직은 좀 이르죠? 아직 밤이기니까 더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이번 이야기는 당신의 일상에 침투해서 조금은 섬뜩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만약에 기찻길 근처에서 살고 있다면 아마 이제부터 그 경쾌한 소리가 제법 꺼림칙해질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이것은 손님의 할아버지의 체험담이라고 합니다. 어느 여름밤 늦게까지 일한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오던 도중 기차 건널목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아직 지금처럼 발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대도시에조차 가로등 하나 없이 거리는 깜깜했죠. 게다가 할아버지는 근시셨습니다. 주변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아도 익숙한 길을 걷던 도중 텃밭 옆에 있는 기차 건널목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모두가 힘들게 살 무렵이라 텃밭에서 야채를 기르는 것이 아주 흔했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자신의 발에 수박이 채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마침 여름이니 이 수박을 가지고 가면 아이들이 좋아하겠지? 그렇게 생각해 발 아래에 수박을 주울까 했지만 건널목에 떨어진 수박이 깨끗할 리가요. 문득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들어 할아버지께서는 손을 거두셨습니다. 이걸 주워야 하나, 내버려둬야 하나. 고민한 사이 한 100m 가량을 할아버지는 수박을 발로 대굴대굴 굴리며 걸어왔다고 합니다. 그 사이 딱히 수격도 없어졌기에 수박은 도로변에 굴려놓고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하려고 어제 그 건널목 근처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나요? 할아버지는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 건널목에서 누가 치여 죽었나봐요. 할아버지는 저런 하고 무심하게 생각했습니다. 친절한 행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건널목에 목이 없는 시체만 남아있다고 해요. 목만 저물려서 발견이 됐대요. 할아버지는 순간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목만 혼자 움직일 수 있을 리도 없고 혹시 사고를 가장한 살인일까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빠요. 할아버지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건널목을 건너왔다고 합니다. 어젯밤 발로 차면서 왔던 것은 수박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머리였던 것입니다. 속이 메스꺼워진 할아버지는 그 후 집으로 돌아와 이틀 동안 알아눕고 알았습니다.
그 머리가 혼자 돌아다닌 사건은 현장 검증 결과 사고로 처리됐지만 지역에서는 괴담처럼 나돌아다닌 이야기가 됐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짧은 이야기였어요. 이번 이야기는 중간에 알아차린 분이 계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기찻길에 자살한 시체라니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죽음 그 자체도 끔찍한데 기차를 몰고 있던 사람이며 그 시체를 치울 사람이며 그 시체 조각을 우연히 보게 될 사람 모두에게 트라우마를 가져다주는 죽음. 저는 죽게 되더라도 그런 죽음은 피하고 싶네요. 다음 이야기도 비슷한 짧은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번은 조금 더 적나라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다음 괴담을 들려드릴게요. 40여 년 전, 손님이 초등학생이었을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동네 기찻길에서 한 중년 남자가 기차에 몸을 던져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나 온몸이 조각나서 여기저기로 날아간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기묘하게도 사진은 다 발견이 됐는데 머리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다들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어린 그 또한 무서워서 풀숲에는 가까이 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목은 상상도 못한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찻길 인근 아파트 2층 집 베란다가 있는 세탁기 안에서. 그 집은 평소 세탁기 뚜껑을 열어놓고 살았기 때문에 안에 머리가 들어간 것도 모른 채 계속 위에 빨랫감을 던져 넣었던 겁니다. 소문에 따르면 머리가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탁을 돌렸다가 왠지 돌아가는 게 시원치 않아 뚜껑을 열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사람 머리를 보고 소동이 난 거죠. 손님의 기억으로는 사고가 있고 일주일은 지난 후에야 머리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 어째서 아무도 썩는 냄새를 맡지 못했던 건지 한겨울이라서 그랬던 건지 어린 마음에도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손님께서는 아직도 베란다에 세탁기나 쓰레기통을 두지 못한다고 합니다. 덜컹 덜컹 무거운 것이 세탁기 안에서 돌아가는 소리. 그 세탁기의 주인은 뚜껑을 열어봤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건너들은 사람조차 트라우마로 세탁기를 베란다에 놓지 못한다고 하는데 직접 본 장본인은 평생 세탁기를 열지 못하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죽음조차도 장소를 골라야 한다고 생각되는 그런 이야기네요. 잠시만요. 또다시 잠시 손님이 왔다 가셨네요.
오늘 밤엔 생각보다 찾는 사람이 많은걸요? 아무튼 방금 전의 이야기도 그렇고 지금의 이야기도 그렇고 머리 빼고는 무사히 찾는군요. 그건 다행이에요. 하지만 어쩌면 사지 참 뭐 엉뚱한 곳에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운이 좋다고 해야 하나. 자, 그럼 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응? 우리만 있는 게 아닌 것 같다고요? 우리들밖에 없는데요? 혹시 무서운 건가요? 겁쟁이시네요. 보기와 다르게. 자, 이번에는 인간의 추악함과 직접 마주해 볼까요? 세상에는 정말 아주 다양한 인간이 있고 그만큼 다양한 성격이 있어요. 개 중에는 아주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와 정반대로 아주 나쁜 사람도 있죠. 또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과는 아예 처음부터 엮이지 않는 것이 정신 건강에 이롭겠죠. 이것은 그러지 못했던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손님은 특수청소의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업체에서 일한다고 말하면 대개는 시체 처리부터 떠올리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시체가 옮겨진 후에 그 뒤처리를 맡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적어도 손님이 일한 회사에서는 그랬다는 모양입니다. 다만 동물의 경우에는 시체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장기 여행을 떠나면서 애완동물을 집에 방치해둔 사람들이 의뢰를 넣는 겁니다. 일이다 보니 이따금씩 이상한 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도 나름대로 익숙해지면 그러려니 하게 됩니다. 일을 시작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무렵 애완동물이 죽었으니 처리를 부탁한다는 의뢰가 한 건 들어왔습니다. 품위 있는 목소리에 그야말로 부자라는 느낌이 팍팍 나는 아줌마였습니다. 어떤 현장이든 일단 먼저 방문해서 견적을 내야 했기 때문에 영업 담당과 함께 둘이서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영업 담당은 기본적으로 현장 작업에 나서지 않지만 온갖 계약을 해왔다 보니 촉이 온 모양인지 그날 역시 차 안에서 야, 오늘 손님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은 현장은 여러 사정을 확인하고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있지만 애완동물은 소유물이니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손님들은 사전에 상황 설명을 해주기 마련인데 이번 손님은 그런 말이 일절 없었습니다. 그게 좀 이상하다 생각할 무렵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서양식 3층 집. 현관에 나온 사람은 전화 받았던 이미지 그대로 깔끔한 아줌마였습니다. 분위기도 좋아 싱글벙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영업 담당은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대충 견적에 관해 설명한 뒤에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안은 어찌되었던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걸 감안해도 다른 시체가 있었던 집들보다 훨씬 냄새가 심했습니다. 업자인 우리는 그렇다 쳐도 손님이 거기서 멀쩡하게 있는 게 묘하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3층이 현장인 듯해 손님을 1층에 남겨두고 둘이서 계단에 올라갑니다. 한 칸, 한 칸. 계단을 오를 때마다 냄새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3층에 도착한 그는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3층 바닥 전체에는 고양이 시체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무심코 토할 것 같은 것을 겨우 억눌렀습니다. 영업 담당은 그대로 아래로 가자고 하여 일단 그대로 따라 내려왔습니다. 2층에서 그저 멍하게 있자니 영업 담당이 위에 있다가 내려옵니다. 아직 초봄이라서 부패는 그리 심하지 않아 구더기는 없지만 수를 세어봤는데 그 수가 딱 200마리였다고 합니다. 왜 집 한 채에 그렇게 고양이 시체가 그만큼 있는지보다는 딱 200마리라는 숫자가 몹시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1층으로 내려오니 손님은 아까와 다를 것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도 기분이 나빴지만 영업 담당은 담담하게 견적을 내고 손님도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계약서를 주고받은 뒤 사전 답사는 끝이 났습니다. 사흘 뒤에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본인을 포함해 4명이 작업할 예정이었지만 충격받은 것을 알아차린 건지 영업 담당도 같이 와주었습니다. 1층에서 마스크와 고글을 쓰고 고무장갑과 방호복까지 갖춘 후에 5명이서 3층에 올라가 작업을 했습니다. 주변 거주자를 배려해서 시체는 한번 봉투에 넣고 그리고 박스에 옮겨 트럭에 싣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매립합니다. 불법은 아닌 행위라고 자신을 진정시키며 담담하게 고양이 시체를 봉투에 4마리 넣고 박스로 옮기는 작업을 몇 시간 동안 계속한 끝에 전부 트럭에 실었습니다. 다른 작업원들은 트럭을 타고 처리하러 가고 영업 담당과 그는 둘이서 냄새 제거와 방 청소를 했습니다. 오후부터 작업을 시작을 했기에 청소가 끝나고 나니 저녁에 6시가 지난 이후였습니다. 용품들을 전부 가방에 넣고 최종 확인을 위해 손님인 아줌마를 3층으로 불렀습니다. 아줌마는 변함없이 싱글벙글 웃으며 확인을 끝냈습니다. 그는 어찌되었든 거기 더 머물고 싶지 않다고 생각해서 영업 담당이 손님을 상대하는 동안 짐을 챙겨서 계단에 내려왔습니다. 5분도 지나지 않아 영업 담당이 돌아옵니다. 인사 안 해도 돼요? 하고 물었지만 영업 담당은 그대로 조수석에 올랐습니다. 그대로 아무 말 없이 달리다 영업 담당이 해준 얘기. 그가 아래로 내려간 후 아줌마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고양이를 좋아한다느니 가족은 아무도 없어서 가족 대신 고양이를 기른다느니 슬슬 이야기를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아줌마가 말했다고 합니다. 다음번에도 잘 부탁해요. 여전히 싱글벙글 웃으면서. 담이 큰 영업 담당도 소름이 끼쳐서 아무 말도 없이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날은 그대로 회사로 돌아오고 퇴근. 다음날 영업 담당에게 요새 귀신 보거나 하지 않아?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무슨 뜻인가 생각하고 있는데 담당으로 들어있던 안건들이 모두 끝나고 사장이 해고 의사를 전해왔다고 합니다. 회사 측 사정으로 인한 퇴직이었기 때문에 퇴직금은 물론이고 적잖은 돈도 추가로 받았고 사실 고양이 수체를 볼 무렵에는 정신적으로 한계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상한 일이 잦은 특수 청소 업무 중에서도 이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고양이를 키우고 방치하고 학대하고 그러다 죽어버린 고양이를 또 윤례하고 거기까지였으면 아직은 상시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200마리나 되는 고양이들이 있었던 걸까요?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어서 또 섬찟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동시에 그렇게 고양이 시체가 200마리나 있으려면 어떻게든 고양이를 공수해 와야 할 텐데 정말로 무언가 의식을 위한 걸까요? 알 수가 없네요. 썩은 정도라든가 사인이라든가 그런 이야기는 이야기 속에서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어때요? 인간의 추악함이 좀 느껴지시나요? 인간이란 무서워요. 다음 이야기도 그래요. 이거는 또 하나 인간의 꺼림칙함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손님이 예전에 살았던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가 살았던 곳은 지은 지 30년은 더 된 낡아빠진 2층짜리 목조 아파트였습니다. 역 근처에 있었지만 워낙에 오래된 곳이라 주변 집들에 비해 집세가 훨씬 쌌습니다. 다른 곳보다 싼 집을 찾아 모인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 당연히 주민들도 그리 유복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침만 하고 있는 노인에 사시사철 무슨 소린지도 모르는 말로 싸움만 일사는 외국인 부부까지 그런 곳에서 살았습니다. 당시에 그는 프리터라 일은 하고 있었지만 수입은 적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방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버린 적이 없는데 쓰레기통이 비워져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훔쳐갈 사람이 있을 리가 없으니 그저 자신이 착각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또 쓰레기통이 비워져 있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누군가가 쓰레기를 훔쳐가고 있다고. 하지만 왜 쓰레기를 훔쳐가죠? 결국 그는 고작 쓰레기 따위 어떻게 돼도 좋아 라고 생각하며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몇 장 없는 팬티 중 하나가 사라진 것입니다. 코인 세탁소에 들러 분명히 세탁물을 가지고 왔는데 어제 입었던 것이 사라지고 며칠 뒤 방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부엌에 쌓아둔 설거지거리가 다 정리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가 한 기억은 없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옷장 안에서 소리가 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지만 당연히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며칠 더 지난 시점 감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조퇴하고 평소보다 좀 빨리 집에 왔습니다. 집 문을 열자 그 녀석이 있었습니다. 다 쓴 나무젓가락을 빨며 그 여자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큰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전화를 빌려 경찰을 불렀고 곧 경찰차가 왔습니다. 사정을 말하자 경찰은 곧 집을 조사하러 들어갔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자 곧 여자의 고함 소리가 들리더니 경찰한테 잡혀 나왔습니다. 다음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잠시만요.
갑작스레 미안해요. 오늘따라 밤에 찾는 사람이 많군요. 혹시 손님은 뭔가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마이크를 핥다 갔다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아무튼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을게요. 범인은 옆집에 혼자 사는 여자였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낡은 아파트라 벽작 천장은 쉽게 떼어낼 수 있어서 거길 통해 그의 방으로 드나들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옆집에 누가 사나 하는 호기심에서였지만 그것이 점차 연애 감정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가 그 여자를 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경찰관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는 정신병이 있으니 곧 석방될 거라고. 웬만하면 이사를 하는 게 안전할 거라고. 그는 짐을 정리해서 친구네 집에 잠시 얹혀 자다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1년 정도 지나자 서서히 모든 것을 잊고 평범한 생활로 돌아갔을 무렵 문득 그는 짐 정리를 하다가 앨범을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그 여자의 사진이 그의 사진 옆에 풀로 붙어 있었습니다. 스토커 행위는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와 인간 불신을 주죠. 심지어 집안까지 들어왔었다니 그 기분 나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단순히 남한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바라지 않는 관심을 가지는 건 어쩌면 정말 저주와도 다름없는 것이 아닐까 저는 살짝 생각해 보았어요. 자, 그러면 인간의 추악한 면모를 너무 보인 것 같으니 다음번에는 인간에게서 한번 물어보자 보도록 할까요? 왜 그러세요? 뭔가 문제라도 있나요? 아하. 그림자? 어디서 달콤한 이야기 향기를 맡고 왔나 보네요. 걱정 마세요.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인인 제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곳에는 들어오지 못해요. 인간이 아닌 신에 대한 이야기. 그러나 결코 인간이라는 존재에서 멀어질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줄까 해요. 당신은 쿠네쿠네라는 것을 아시나요? 잘 아실지도 모르고 모르실지도 모르지만 그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유명한 존재죠. 그것은 논 한가운데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하는 무언가가 꾸물거리는 괴이한 생명체랍니다.
그 정체가 무엇인지 알게 된 자는 미쳐버린다고들 해요. 자, 이번에는 그 정체일지도 모르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아, 정체에 대해 들으면 미치는 거 아니냐고요? 설마요? 직접 본 거와는 다를 거예요. 아마도. 그 손님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는 언제나 농두렁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날도 집에 돌아오려 평소처럼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으면 논두렁을 걷고 있었습니다. 문득 눈 안에 핑크색 앞치마 같은 걸 걸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는 눈치챘습니다. 아, 모내기라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치려고 했는데 자세히 보니 뭔가 움직임이 이상했습니다. 그는 한쪽 발로 서서 허리를 구불구불 휘젓고 있었습니다. 흰 비닐끈 같은 걸 들고 마치 리듬 체조라도 하는 듯이 양 몸을 빙빙, 뭐랄까 마치 훌라후프라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왠지 모를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한쪽 발로 콩콩 뛰면서 조금씩 이리로 오고 있었습니다. 개굴, 개굴, 개구리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저녁 논물. 그는 어째서인지 움직이도 못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구불구불, 껑충껑충. 점점 그것과의 거리는 좁혀지는데 얼굴이 없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손을 떤 사진처럼 격렬하게 얼굴을 움직여 제대로 보이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이 이상한가 싶어서 몇 번이고 눈을 부릅뜨는 동안 어느새 그것은 눈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아, 나는 이제 이대로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함과 동시에 그는 눈물을 펑펑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아파서 뜨고 있기조차 힘들 정도로. 그는 그 아픔과 공포에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그의 집 이불 아니었습니다. 그를 둘러싸듯 아버지와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근처 절 스님이 와 계셨습니다. 그들은 연불 같은 걸 다 같이 소리내어 외우고 있었습니다. 어쩐지 그 상황이 거북해서 하고 기침 소리를 냈더니 할머니는 그의 몸을 꼭 누르며 가만히 있거라 하고 낮은 소리로 말하셨습니다. 결국 그것은 그가 눈을 뜨고 1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그 후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그가 만난 것은 허수아비의 신이었다고 합니다. 허수아비는 외로웠던 건지는 몰라도 그를 동료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끌려가면 평생 진흙 속에서 살아야만 한단다.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는 아직도 논에 허수아비가 혼자 서 있는 걸 보면 겁이 난다고 합니다. 이후 그의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기절한 그를 찾은 것은 이웃집 사람이었습니다. 논두렁에 사람이 쓰러져 있길래 설마 싶어 가봤더니 그가 눈물을 흘리며 넘어져 있었다고. 그리고 그 앞에는 허수아비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웃집 사람은 큰일이다 싶어서 그의 아버지와 스님을 불러왔던 거죠. 옛날에도 비슷한 사건은 몇 건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멀쩡했지만 발견될 당시 눈앞에 허수아비를 바라보며 껄껄껄 웃는 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허수아비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옛날 흉년일 때
마을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을 뽑아 식비를 줄이기 위해 그들을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논을 망치는 짐승 또한 쫓아낼 수 있도록 도망치지 못하게 다리 한쪽을 자르고 흰 옷을 입힌 후에 나무에 묶어 논 가운데 세워놓고 온몸이 묶여서 움직일 수도 없으니 온몸을 구불구불 휘저으며 벗어나려 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걸 멀리서 지켜보며 앞으로 2, 3일은 좋게 버티겠구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묶인 사람은 대개 굶어 죽지만 개 중에는 거미나 들개에게 산채로 잡아먹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짓을 하다 보니 제액이 내려 마을에 온갖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하여 산채로 허수아비가 된 사람을 신으로 모시게 됐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라 어디까지가 사실일진 모르겠지만요. 이야기는 이상입니다. 어떤가요? 후네코 엔네의 정체란 과연 허수아비의 신일까요? 두 이야기는 닮은 듯 하면서도 달라서 더 그 정체 모를 존재에 대해 궁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악습을 반복하다 만들어진 악기를 잠재우기 위해 신으로 모시다니 사실 신보다 무서운 것이 인간일지도 모르겠네요. 흥미롭게 들어주셨으면 저는 굉장히 기뻐요. 역시 가장 음습하고 무서운 것은 인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쿠네쿠네가 여자이고 시신이 논에 있다는 설. 그렇군요. 그런 것도 있군요. 재밌네요. 자, 신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하나 남아있어요. 이 또한 인간에 대해 아주 의외로 느껴질 수 있는 이야기랍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준 손님은 대학 시절 동아리 친구와 둘이 한밤중에 드라이브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즉흥적으로 인근 도시의 라면집까지 멀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뱀처럼 구불구불한 산길을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낮에 몇 번 지나간 적이 있는 길이었지만 밤이 되니 이것이 같은 길인가 싶을 정도로 기분 나쁜 분위기였습니다. 손님 겁이 많아서 운전하고 싶지 않았지만 조수석에 타고 있는 친구가 라면집에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가 하는 농담들을 들으며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가 친구가 목소리를 낮추고 속삭입니다. 야, 이 고개에 말이지 여러 가지 이상한 이야기가 있어. 손님이 괜히 호들갑을 떨었다가는 친구가 무서운 이야기로 겁을 줄까 불어 아, 그래? 하고 쌀쌀맞게 대답했습니다. 친구는 어때서인지 고개를 숙이고 잠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2차선 도로였지만 반대편에선 차가 한 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에 가로등이 서 있을 뿐입니다. 말없이 계속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커다란 사람의 모습이 앞에서 나타났습니다. 순간 깜짝 놀랐지만 곧 그것이 길가에 서 있는 지장보살이라는 걸 알아차리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때 입을 다물고 있었던 친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야, 무서운 이야기 해줄까? 이 녀석 조용하다 싶었더니 괴담을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만두라고 말하자니 어쩐지 자존심이 상해 그는 그만 좋다고 말해버렸습니다. 친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해준 거지만 우리 할아버지 댁 정원에는 어린애가 묻혀있대. 그 집 엄청 낡았거든. 언제부터 있던 건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돌이 정원 구석에 묻혀있어. 그 아래 묻혀있대. 그 어린애는 우리 집을 대대로 지켜줬대. 그 대신 언제나 화가 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물로 그 돌 주변에 깨끗하게 닦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매일 그 돌을 닦고 있었지만 나 아무래도 못 믿겠더라고. 그래서 초등학생일 때 증조 할아버지께 병문안 가서 여쭤봤었어. 증조 할아버지도 그곳에 어린애가 묻혀있다고 하시더라고. 그것도 증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라는 거야. 나한텐 진짜 생각도 못할 만큼 옛날 이야기라서 그게 사실이구나 하고 단순히 믿어버렸지. 친구는 담담히 이야기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이런 곳에서 하는 괴담치곤 상당히 이상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어린애 좌부동이랄까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인 거잖아. 그런데 묻혀있다는 게 영 이상해서 나 증조 할아버지께 물어봤어. 왜 묻혀있는 거예요? 하고. 거기까지 들었을 때 그는 갑자기 눈앞에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 자신도 모르게 핸들을 꺾었습니다. 지상보살인가? 그렇게 생각한 순간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한 번 지나온 길이라고? 있을 수 없습니다. 길은 좁은 데다 일방통행의 오솔길이니까요. 증조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해줬어. 옛날 우리 집의 당주가 복을 부르는 아이를 집에 데려왔대. 그 덕에 우리 집은 대단히 번창했어. 하지만 술과 여자로 아무리 대접해도 그 아이는 집에 가고 싶어 했어. 그래서 당주는 칼을 뽑아서 그 아이의 사지를 자르고 그것을 집 어딘가에 하나씩 묻어버렸대. 그는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길이 어딘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무가 양쪽에 무성한 것은 여전하지만 아직 고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아까 그 지상보살은 뭐였죠? 때때로 친구는 다시 생각하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며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집은 장사로 대단히 번성했지만 아이가 일찍 죽거나 유행병으로 가족이 죽는 일도 잦았다나 봐. 증조 할아버지 말로는 그 아이는 복을 가져오는 동시에 우리 집에 재앙을 가져온 신이래. 그래서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 돌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거였어. 나는 그만 듣고 싶었습니다. 야, 그만해. 같은 길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 같다고 돌아가는 길을 모르겠다고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맨 처음 친구가 말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이 고개엔 말이지, 여러 가지 이상한 이야기가 있어. 그 이야기는 뭐였을까? 친구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원래 우리 집안의 비밀이야. 원래대로라면 다른 사람에게 하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야, 그만하라니까! 참을 수 없어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장난을 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어깨가 덜덜 떨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이상한 점이 있어서 나 그걸 물어봤어.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는 주술 하나를 가르쳐 주셨어. 그만해,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딴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야, 막기 이상해. 모르는 거야? 친구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 이렇게 말하세요 라고. 호이호이, 너의 팔은 어디 있느냐? 너의 다리는 어디 있느냐?
기둥을 짊어지고 어디에 가려느냐. 원한을 짊어지고 어디에 가려느냐. 호이호이. 그는 심장에 찬물이 끼얹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신에 소름이 끼쳐 덜덜 떨립니다. 호이호이라는 여음이 머리에 울렸습니다. 호이호이 라고 중얼대면서 그는 무심결에 핸들을 잡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안개 같은 것이 머릿속에서 떠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탁한다. 친구는 그렇게 말하고 양손을 잡고 침묵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본 적이 있는 넓은 길로 나서고 있었습니다. 시내에 들어서고 어느 패밀리 레스토랑에 들어갈 때까지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친구의 말에 따르자면 그 고개 부근에서 조수석 문 아래 틈에서 갑자기 얼굴이 보였다고 합니다. 장난스러운 말을 멈춘 시점이 바로 이때였었던 겁니다. 창백한 얼굴이 쑥 하고 기어나와 휘죽휘죽 웃길래 아, 이건 위험하다. 그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그에게 했다기보다는 그 얼굴을 보면서 한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집안의 사람이 위기에 빠졌을 때 말하는 주술이었다는 겁니다. 집에 돌아가면 그 어린애한테 꼭 감사하다고 말해야겠다. 나는 장난스레 말했습니다. 그런데 네가 그런 이야기를 믿고 있다니 조금 의외인데? 라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기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 그 돌미스트를 파봤었거든. 신이란 무엇일까요?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굽어 살피고 인간을 위해 헌신하는 자애로운 존재. 그 모든 것이 인간이 뒤집어 씌운 이미지라면 인간은 얼마나 이기적인 동물인 걸까요? 인간에서 한 발 멀어지자고 했는데 결국 인간의 이야기로 돌아왔네요.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세상에 따뜻한 선이 또한 존재하니까요. 어라. 이런. 결국 전전이 되고 말았네요. 죄송해요. 손님, 정말 죄송하지만 잠시만 이대로 있어주세요. 손님, 만일 무언가가 어둠 속에서 보이더라도 절대 눈을 마주치면 안 됩니다. 만일 눈을 마주쳤다면 최대한 숨을 참으세요. 그러면 곧 그것은 당신을 지나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제가 당신의 곁에 있어요. 모든 것은 금방 지나갈 거예요. 다시 불이 돌아왔네요. 다행이에요. 죄송해요. 아무래도 가게 전력에 문제가 생긴 모양이니까 저는 한번 이걸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정말 민폐를 끼쳐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불 나갔을 때 잠시 누가 있었던 것 같다고요?
어떠셨나요? 긴장은 좀 풀리셨나요? 괴담 때문에 더 긴장한 것 같으면 어떡하죠? 그만큼 이야기를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전 정말로 기뻐요. 잠들어 있던 이야기들도 힘껏 숨을 쉬어서 기쁠 거예요. 그럼 날도 늦었으니까 슬슬 쉬러 가볼까요? 13번째 이야기요? 손님, 오늘 밤 즐거우셨나요? 중간부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시끄러웠을까봐 걱정되어서요. 네, 손님. 한참 전부터 이 가게는 만석이라고요.